바쁘신 가운데도 2025 미디어연대 알바트로스상 시상식 및 후원의 날에 함께해 주신 내빈 여러분, 그리고 현장과 생중계로 동행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미디어연대는 2018년 창립 이후 자유공정언론을 통해 공정사회를 세우기 위해 활동해 왔으며 2022년부터 미디어 알바트로스상을 제정해 혼란한 미디어 환경 속에서도 원칙을 지켜온 언론인과 각계의 인사를 격려해 왔습니다. 오늘 네 번째 알바트로스상 시상식에서는 언론 분야에서 탁월한 공적을 세우신 분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민주시민, 글로벌 시민교회에 기여하신 분들까지 함께 예우해 하고자 합니다. 알바트로스는 거센 바람을 정면으로 가르며 가장 높이, 가장 멀리, 가장 오래 나는 새입니다. 미디어연대 알바트로스상은 이러한 상징을 담아 자유와 공정의 가치를 지키며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비행해온 분들께 드리는 칭찬의 훈장입니다. 오늘 상을 받으시는 모든 수상자께 뜨거운 축하와 깊은 존경을 보냅니다. 존경하는 동지 여러분, 언론은 민주주의의 공원장을 열고 지키는 핵심 기관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언론은 정치적 양극화, 가짜뉴스와 왜곡 정보, AI 조작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기술 환경 속에서 국민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보도는 넓게 보장하되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윤리는 어느 때보다도 엄격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디어연대는 매년 4월 7일 신문의 날을 전후한 일주일을 미디어 사색 주간으로 제안해 언론인이 자신의 보도와 역할을 성찰하도록 돕고 있으며 9월 3일 방송의 날을 전후해 수용자 제도로 인식하기 주간을 통해 수용자의 눈높이와 권리를 일깨우는 운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정치 문화와 공헌장은 여전히 성숙한 시민의식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진영의 언어가 상식의 언어를 압도하고 소수의 극단적 목소리가 다수의 조용한 상식을 덮어버리는 현실입니다. 제도개혁이나 정권 교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깨어있는 유권자, 책임있는 시민, 능동적인 수용자가 더 많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미디어연대는 그동안 예고해온 글로벌 시민교육원 설립을 추진하여 글로벌 시민교육, 미디어 리터러시,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사실의 기초에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공공선을 위해 참여하는 시민을 기르는 데 힘을 쏟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알바트로스상 시상식이자 미디어연대의 이러한 사명을 지속하기 위해 힘을 모아주시는 후원의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귀한 후원은 왜곡과 선동이 아니라 진실과 상식이 중심이 되는 공정사회를 세우는 데 소중히 사용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수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미디어연대를 응원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미디어연대는 자유와 공정의 가치를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 그리고 한국 언론과 시민사회가 함께해서 갈 수 있는 믿을 만한 동행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우선 올해 2025년 미디어연대가 수여하는 알바트로스상을 받게 되신 우리 윤정호 TV조선 앵커님, 그리고 이기용 전 동아일보 대기자님, 그리고 특히 특별상을 수상하게 되신 우리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님, 그리고 이명순 보성부 회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많은 분들이 알바트로스가 뭔지 막 설명하셨는데 저도 작년에 많이 찾아봤습니다. 근데 이 새는 맞바람을 타고 이렇게 좀 더 멀리 날아가는 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골프상이 아니고 이 편한 길을 가는 사람한테 주는 상이 아니라 쉽지 않은 길을 알면서도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에게
주는 상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윤정호 앵커님과 이기용 대기자님은 우리가 지켜내야 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국가 비전을 제시하며 진영 논리에 휩싸이지 않고 늘 공정하고 진실된 보도를 펼쳐오신 언론이라는 점에서 오늘 이 수상에 여러분들이 많은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이름대로 특별상을 받게 되신 우리 이진숙 전 방통위 위원장님은 MBC 재직 당시 언론인으로서 이뤄낸 업적도 크지만 무엇보다 방통위 위원장으로서 살아있는 권력의 정치적 압박과 거센 공세 속에서 공적 책임과 원칙을 굳건히 지켜내셨기에 이 상을 수상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진행하고 있고 보도 본부장을 경험하고 있는 윤정호입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우리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10분 말씀드리기 어려워서 적은 수밖에 없었는데 오늘 미디어연대에서 저 부족한 사람에게 이렇게 상을 주셔서 알바트로스라는 또 거대한 상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일부가 너 골프 그렇게 잘 쳤냐 이런 이야기가 그게 아니다. 똑바로 봐라 이렇게 말이 전해졌습니다.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도 많고 이 암흑한 시절에 애쓰시는 분들 많습니다만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좀 더 열심히 하라는 뜻이라고 생각하고 제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많은 분들은 애국자시죠. 이 대한민국의 상황, 특히 언론을 둘러싼 환경을 보면서 비슷한 생각들, 걱정들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권력에 대한 비판이 언론의 기본적인 역할인데 그 역할을 하기가 참 어려워지는 상황이 아니냐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발전을 위해서는 언론이라는 도구가 가장 필요하고요. 그리고 비판도 견제도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그게 권력이든 재벌이든 아니면 시민단체든 혹은 종교, 시대정신이든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가장 먼저 우려되는 건 지금 정치 권력에 의한 억압이죠. 언론에 대한. 정권이 교체되면서 입법 권력을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특히 장악하고 있다 보니까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상권 분립 위험합니다. 비판 아무리 해도 막무가내식으로 밀어붙이는 분들이 지금 곳곳에 민주당 내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행정 권력과 입법 권력 지금 막강하고요. 여기에 이제 사법 권력까지 만약에 법을 통해서 또 재편이 된다면 이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까 굉장히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사법부 장악도 사실은 시간 문제죠. 오늘 대법원이 내란이나 외환이나 이런 재판을 전담할 수 있게끔 재판부를 자체적으로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막무가내식으로 법안 그냥 내란 재판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게 장악이 되면 사부라고 할 수 있는 언론만이 유일하게 권력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경험적으로 많은 분들이 느끼시겠지만 이 자신을 비판하고 정책을 검증하는 그리고 부조리를 고발하려는 언론에 대해서 어느 권력이든 편하게 보지는 않아 왔습니다. 보수든 진보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언론에는 늘 요구되는 게 있죠. 이해 좀 해라. 같이 가자. 우리 편 아니냐. 국정운영 발목 잡지 마라. 비판이 아니라 너네는 비난을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이제 거기에 응하지 않으면은 너네는 편향적이야, 문제적이야, 악의적이야, 의도를 갖고 해. 이런 식의 또 목소리가 나오죠. 비판 언론은 옥죄고 친여 매체라고 할 수 있는 데는 지원을 강화하는 흐름을 보이는 게 권력의 속성입니다. 어느 정권이든 마찬가지였는데 그게 정도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 겉으로 하는 것과 속으로 가지는 마음이 너무 다른 상황. 그런 것들이 참 어려운 거죠. 겉으로는 공정, 정상화, 개혁 이런 말 붙입니다. 하지만 권력이 말하는 공정과 정상화는 내 편이냐 아니냐 이거밖에 아닌 듯 싶습니다. 근데 언론이 정권의 우군이 되는 경우가 쉽지는 않습니다. 어느 경우든 간에. 초반에는 허니문도 있습니다만 그게 영원히 지속될 수도 없고요. 언론에 있다 보면
다 좀 잘 안 보이죠. 이 뭔가가 이게 잘못된 것만 자꾸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판하는 거고요. 국민에게 위험을 알리는 역할이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건전한 비판을 통해서 국가 발전에 도움되는 그런 길을 택하려고 하는 게 저희 언론의 역할입니다. 물론 뭐 가짜 뉴스 위험한 상황입니다. 언론 책임 강화하자 여기 반대할 분들은 없겠죠. 근데 잣대를 어떻게 적용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동일한 잣대로 정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속아내는 것 거기에 대한 아무도 뭐라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에게 불리한 질문이나 의제에 대해서는 자꾸 정치적으로 악의적으로 편향됐다고 주장하는 그런 부분들, 선동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 그 순간 이제 건전한 비판은 사라질 겁니다. 순응하는 언론만 남을 수 없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게 아닌가 우려가 됩니다. 잘못 인정하지 않을 것 같고요. 책임 안 지고 실패는 내가 한 게 아니라 남이 한 거다 이런 식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럼 권력이 본능적으로 언론을 싫어하는데 이 언론 종사자로서 뭘 할까? 이 부분은 늘 고민되고 뉴스9을 만들 때도 시사 프로그램을 할 때도 그럼 어떤 걸 택해야 할까? 아이템을 뭐로 해야 하나? 리포트를 뭐로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할 때마다 사실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렇다고 권력이 원하는 대로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편하겠죠. 뭐 조용할 겁니다. 근데 스스로에게 물어보면서 저는 내가 왜 이걸 해야 하냐? 왜 이 일을 할까? 나를 위한 건가? 회사를 위한 건가? 아니면 대한민국을 위한 걸까? 그 기준점에 다다르면은 늘 한 가지입니다. 우리 사회가 좀 발전돼야 되지 않겠느냐. 어느 부분에서 어렵더라도 목소리를 내므로써 대한민국이 더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좀 택해야겠다. 그래서 늘 기준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이 있고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냐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밖에서 저희 TV조선은 보수적이다, 국민의힘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근데 저희 시청자들도 그런 생각들 많이 있으시고 거기에 안 맞춰갈 수는 없습니다. 그건 뭐 방송사의 성격이라는 게 있으니까 JTBC나 MBC가 좌파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면 저희는 우파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게 어떻게 보면 사회의 이 다양성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다만 보수가 그럼 뭐냐? 그냥 수구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보수는 스스로 차분하게 고쳐나가는 거지 그냥 이걸 막겠다는 그런 뜻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사회의 많은 부분들을 탄탄하게 지켜내면서 극단으로 치닫는 거는 좀 위험해 보이기 때문에 그걸 막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겠죠. 정권을 무조건 비판하는 것보다는요. 권력의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저희들이 한 축을 맡아야 한다는 그런 사명감은 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비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도본부를 책임지고 뉴스9을 책임지는 상황에서는 그게 사회와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이 오더라도 뭐 충분히 저는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보수 언론으로서 존재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희 TV조선도 그렇고 조선미디어그룹도 조선일보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들은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 상당히 까칠한 걸 했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리고 법치에 대한 부분, 북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들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서 계속적으로 언론으로서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세상의 변화라든지 복지, 인권 이런 부분들도 같이 담보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 언론 환경, 그 사회 환경을 다 담아내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추구하는 부분에서 또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매체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셨겠습니다만 이 대통령은 종편에 대해서 특정 영장이 유튜브다 이런 식의 인식을 지금 이미 갖고 있고 뭐 되기 전부터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편향적인 생각을 갖고 있죠. 본인에 대한 비판이나 견제를 자신에 대한 비난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대장동 이야기라든지 뭐 자식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날카롭게 대처하고 인식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그 인식이 사라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편가르기를 할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데 그럴 경우에 정말 어떻게 언론 정책이 나올지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또 TV 요소년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기의식을 가지고 위기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뭘 해야 하냐? 단순한 겁니다. 이런 상황이든 뭐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좌파든 우파든 간에 언론의 역할은 팩트에 충실하면 저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역사를 기록하는 거고요. 미래를 제안하는 역할 그거면은 언론으로서의 기본적인 소명을 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언론은 무한했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다. 제 기능을 다 하는 것만이 역사에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정권을 바라보는 건 아니고 국민을 바라보고 이제 정통 언론의 길을 가는 것만이 이 위기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환경이 나쁘겠습니다만 진실이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그냥 말하는 게 그게 언론이지 그걸 편하게 꼬아서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정권과 싸우자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싸워서 뭘 하겠습니까? 하지만 너무 빨리 달리는 것 같으면 조금 쓰러지지 않게 좀 제어를 하고 살짝 속도를 줄여서 그러면 좀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느리면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앞으로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알바트로스에 대한 설명들 아까 많이 해주셨었는데 멀리 오래 김대호 교수님을 비롯한 심사위원님들 그리고 미디어연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양력을 보내달라는 말씀을 듣고 저는 35년 반 동안 제가 썼던 기사와 칼럼들을 한번 돌이켜봤습니다. 그 광우병 사태가 기억나더군요. 그 당시 제가 여기 계신 이준석 위원장님, 아까 영상에서 보냈던 최영도 의원과 같이 워싱턴에 근무할 때였는데 비행기 타면 10시간이면 갈 수 있죠. 11시간 정도. 그리고 수백만 명의 교민이 살고 있는데 한국 사회, 특히 한국 언론, 이른바 공중파 방송, 한국 지식인 사회에서 얘기하는 미국 사회는 정말 미국에 살고 있는서 지켜보는 미국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엉뚱한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거의 광란의 모습이었죠. 그 외에도 천안함 폭침 사건을 둘러싼 온갖 괴담들, 사드 기지를 둘러싼 전자파 논란, 최근에는 세슘 우럭 이 같은 가짜 뉴스와 왜곡, 선동, 괴담은 우리 사회에서 끊이지 않아 왔습니다. 제가 쭉 돌아와 보니까 몇 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공통점, 그 좌파 진영이 제기해왔던 가짜 뉴스 선동의 공통점은 첫째는 교묘한 선입기입니다. 그러니까 팩트가 전혀 없는 건 아닌데 여러 팩트 중에서 자기 필요한 것들만 골라서 선을 이어서 새로운 그림을 만들어냅니다. 아주 자의적인 별자리 읽기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상대방, 맞서고 있는 상대방 메신저에 대해서 그 논리적인 싸움을 하는 게 아니고 그 메신저의 배후에 또는 의도에 아주 부도덕하고 비도덕적이고 정치적인 그런 것이 들어있다고 거짓 선전을 하는 것입니다. 다들 그런 사례를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어쨌든 한 가지 간단한 예만 들자면은 그 당시 광우병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 광우병 사태 때문에 초기에 100만 명, 200만 명이 모였다는 뉴스를 보면서 제가 그 회사에 발주를 해서 기획기사로 한 면에 걸쳐서 미국산 쇠고기 진실 그런 기사를 썼습니다. 그때 정말 조금의 과장도 없이 1000통이 넘는 이메일을 받았는데 그때는 SNS는 없었죠. 95% 정도가 욕설과 그런 이메일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모든 독자 이메일에는 다 정중하게 답을 합니다. 존댓말로. 근데 그 95%의 항의 메일 중에 실제 내용을 가지고 항의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항의 논리의 90%가 뭐냐면 왜 말을 바꾸느냐. 동아일보가 노무현 정부 때는 그 광우병을 강조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노무현 정부도 말기에 미국산 쇠고기 일부 수입 방침이었거든요. 패권 경쟁 속에서 벌어진 한국 전쟁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국제 외교적인 그 시각에서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한국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한반 수식어를 붙인다면 김일성의 그 남침에 의해서 벌어진 민족 비극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전시회 기획자가 무슨 좌파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느새 이렇게 우리 일상 속에서 이런 좌파 논리가 일상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대학 다닐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그 좌파 진영의 어떤 바이블 같은 책이 리영희 교수의 저서들로 해방전도사의 인식이라고 하는 역사책입니다. 그 해방전도사의 인식의 필자들이 그 후 이제 동구권이 무너지면서 수많은 자료가 나왔고 거기서 주장했던 것이 다 허위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진실이 재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인정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해방전도사의 인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미국 시카고 대학의 브루스 커밍스 교수의 한국전쟁의 기원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특파원 시절 브루스 커밍스 교수와 아주 장문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마 제가 추측한다면 한국 언론 최초의 인터뷰가 아니었나 싶은데 그 당시 커밍스 교수의 워딩을 그대로 소개하면 내가 한국전쟁의 기원 그 책을 낸 후에 비밀 해지된 문건을 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스탈린이 훨씬 더 깊이 개입이 있었다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더라고요. 그 원조는 인정하는데 그 영향을 받아서 우리 역사를 뒤집었던 사람들은 지금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중세의 마녀 사냥, 히틀러 시대에는 유대인에 대해서 온갖 그런 가짜뉴스가 있었죠. 그리고 관동 대지진 때도 유언비어 때문에 얼마나 많은 희생자가 있었습니까? 그런 희생을 야기한 그 가짜뉴스 선동자들 가운데 그 후 참여하고 회개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선동에 휩쓸려가지고 저 거리를 메웠던 수백만 명의 군중들 가운데 부끄러워하고 뉘우쳤다는 얘기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이것은 앞으로도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지 계속될 어떤 우리의 멍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만큼 오로지 팩트에 근거해서 진실을 밝혀내는 진영과 이념을 떠나서 오로지 진실만을 얘기해야 하는 언론의 사명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다 하는 집단이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도 하는 집단이다. 민주당의 탄핵 소추를 당하고 난 뒤에 저는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민주당이 저를 탄핵할 거라는 것은 제가 상상했던 범주 안에 속하고 그렇지만 이틀 만에 탄핵 소추를 발의했다. 이것은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범주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권 아래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현실이 된 건 또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제 임기는 내년 8월까지입니다. 어쩌면 저는 제 임기를 지킬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처음에 대통령과 만났던 자리가 기억이 나는데요. 대통령은 웃으면서 저와 악수를 했습니다. 만약 제가 대통령의 소위 국정 철학에 맞춰서 그의 편을 들고 공공연히 지지했다면 저는 아마 임기를 채웠을 겁니다. 어쩌면 한 발 더 나가서 연임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된 관세 협상이었다. 판단보기 질문은 국가의 올바른 역사관을 수립해야 할 책임을 다해달라는 취지였다. 이렇게 장단을 맞췄다면 이 정권에서 자리를 계속 유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하지 못한다면 그 나라는 자유민주 국가가 아닙니다. 민주당은 계속해서 저에게 사퇴를 협박했지만 저는 사퇴하지 않았습니다. 잘못한 게 없는데 사퇴할 수는 없습니다. 잘못은 방통위를 마비시킨 민주당에 있습니다. 끝까지 국회목 상임위원을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저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헌법 재판관들조차
국회는 왜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느냐? 방통위원회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냐? 라고 질타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그런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적반하장으로 계속해서 2인 체제는 불법이다, 위법이다 이런 말만 반복했습니다. 제가 사퇴를 하지 않자 민주당은 또 상상 못하는 일을 했습니다. 법을 바꿔서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기관을 없애버렸습니다. 미디어라는 세 글자를 더하고 이진숙이라는 세 글자를 뺐습니다. 민주당은 법치의 의미를 바꿔버렸습니다. 법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법을 지배하는 것이 민주당이 말하는 법치입니다. 법을 바꾸면 불법도 합법이 되죠. 국감기간에 국회 경내에서 딸 결혼식을 시키고 상식밖에 축의금을 받은 인물은 창피한 줄도 모르고 아직 상임위원장 자리에서 방망이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헌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에 임기제 기관장을 해고하는 것은 잘못이다 라면서 헌법 소원과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지난 10월 1일에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석 달째 헌법재판소는 묵묵부답입니다. 기관장 한 사람을 날리기 위해서 법을 바꾸고 기관을 없애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에 부합한다는 것입니까?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께 묻습니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헌법에 부합합니까?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대선, 마은협, 오영준 재판관께 묻습니다. 기관장이 대통령께 밑보이면 법을 바꿔서 기관을 없애고 기관장을 날리는 것이 21세기 대한민국 헌법에 부합합니까? 헌법재판소는 왜 답을 하지 않습니까? 직무유기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국회는 민주당 국회는 지금 그렇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을 상상하지 못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앞에서 3특검은 정치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위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이 밝혀낸 것이 무엇입니까? 태산명동 서일필이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3특검은 지난 6달 동안 신문, 방송을 뒤덮었지만 남는 건 정치 보복이라는 말밖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내란 전담 재판부, 법 왜곡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입법부가 민주당 행정부와 함께 사법부를 통제하겠다고 합니다. 아까 두 분도 말씀하셨지만 대한민국의 삼권 분립은 없어지고 삼권은 해체되려고 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국가보안법까지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던 그 대한민국입니까? 상상하지 못한 일 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릴까요? 이 정권이 얼마나 재감이었으면 법을 바꿔서 강제로 면직시킨 다음 날 제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저는 경찰이 정말 걱정됩니다. 경찰이 1차 수사권을 독점한다고 하는데 행안부라는 정부 부처의 통제 아래 있는 경찰이 저에게 한 것처럼 수많은 시민들에게 출석 요구서를 남발하고 수갑을 채운다면 그것이 바로 경찰 국가가 아니겠습니까? 탄핵에다가 수갑까지 차고 보니 민주당 집권 국가가 어떤 나라인지 저는 몸으로 생생하게 이 정권의 실체를, 정체를 알게 됐습니다. 정권에 밑보이면 잡아넣겠다. 이거 아닙니까? 국민 여러분, 당해보지 않으면 모를 수 있습니다. 내일이 아니면 무관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여러분들한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손현보 목사 면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분이 현행법을 어겼다면 그분 역시 법 절차를 거쳐야겠죠. 그렇지만 선거법 위반으로 장기간 수감되는 일은 매우 드물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트럼프 대통령까지 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언급하면서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종교 탄압을 언급했겠습니까? 민노총 위원장 출신이 장관이 됐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상상 못했던 일입니다. 공영방송 노조는 사실상 정치 조직인 민노총을 상급 기관으로 두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 것은 공영방송이 민노총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정치 권력, 상급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기자, PD들이 언론사 노조가 민노총 아래에 있는데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기이한 일입니다. 대통령이 비속어를 썼다고 흥분해서 날뛰던 그 공영방송, 대통령이 기관의 업무와 관계없는 일로 기관장에 대해 인신 모독적 발언을 하며 질타해도 왜 침묵을 지킵니까? 제가 그 방송사 뉴스를 찾아봤습니다. 이러니 언론이 스스로 권력에 항복 선언을 했다는 말을 듣습니다. 작년 12.3 계엄 직후 일부 언론은 내란이라는 말을 검증 없이 쓰고 있습니다. 내란 혐의에 대한 재판은 아직 1심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내란 우두머리니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니 하는 말들이 우리 언론을 뒤덮고 있습니다. 창피한 일입니다. 계엄이 내란은 아닙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더 이상 민주국가가 아닙니다. 정치인들이 내란이라는 말을 쓰면 언론이 바로잡아 줘야 하는데 언론이 나서서 내란몰이를 하기도 합니다. 언론도 공범입니다. 오늘 이 시간 현재 대한민국에 내란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범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했던 것처럼 그에게도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보고 속으로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분노하면서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2010년 12월 튀니지에서 시작된 아랍의 봄 혁명도 분노가 분출하면서 일어났습니다. 튀니지에서 일어난 혁명은 중동 전역으로 번져나갔고 이집트, 리비아, 예멘, 그리고 궁극적으로 시리아의 정권을 무너뜨렸습니다. 얼마 전 네팔에서 일어난 시위도 부정과 부패에 대한 청년들의 분노가 도화선이 됐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주는 혜택을 받고 성장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세운 대한민국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었던 경제적 발판으로 성장한 이 엄청난 나라가 포퓰리즘으로 무너지는 것을 그대로 지켜만 볼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으로 가는 것을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청년들과 함께, 애국 시민들과 함께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대열에 함께 서겠습니다. 국민교육헌장의 구절로 제 수상 소감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중요하고요.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주의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감사합니다. 거기에 대시를 가름합니다. 오늘 저는 여기에 저보고 노래를 한번 불러달라고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좀 시간이 좀 오래된 관계로 우리 노래 한번 불러드리고 제가 끝내겠습니다.
울었소 고마워서 울었소 사랑합니다 천사 같은 내 안에 여자 남자 눈이 맞아 사랑을 속삭이며 모진 고난 끌어안고 살아온 세월